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론 2장 여셨죠? 예, 그러면 2장은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입니다. 예, 많은 과목들이 2장이나 3장쯤에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행정의 역사 좀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30쪽이죠? 예, 크게 역사에서는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눈에 쏙 보시면 두 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여기 기출회차 봤더니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 봤더니 완전히 까맣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어디가 훨씬 높다?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미국부터 좀 보시면요, 이제 역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시기들을 크게 텀을 조금 명칭을 붙여서 나누죠.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의 출현기, 그 다음에 발전기, 확립기, 도전과 모색기, 뭐 연도랑은 뒤에 내용 들어가서 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기서는 사회복지행정이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겨서 어떤 식의 발전과 확립을 하고 현재는 어떤 상황에 와 있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70에서 80년대가 별 하나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80년대의 신보수주의, 그쵸?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뭐 영국의 대처니즘 해갖고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 신보수주의 정치 노선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런 것들을 아느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좀 보시면 일단은 기출이 높다. 예, 그래서 전문활동, 사회복지 전문활동의 시작, 그 다음에 사회복지행정의 출발, 행정의 체계화 본격화, 행정의 확립했는데, 여기 봤더니 요 바로 전에 기출이 여기 지금 3개가 다 떴어요. 예, 그리고 별 3개가 지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별 3개. 그러니까 문제 받치라는 거예요. 특히 이 두 군데는. 예. 특히 행정적 전달 체계 개편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요. 굵직굵직한 것들이. 그리고 문제 내고자 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역사 부분에서는 시대순으로 나열하시오 해갖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조합형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또 그냥 오지선다형으로 나오면서 시대가 다른 하나는 해갖고 한 4가지 사건은 2000년대라면 하나만 1990년대라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막 항상 여기 공부할 때는 그 오프라인 강의할 때 학생들의 그 말이 막 귀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연도 다 외워야 돼요 막 되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연도를 좀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 교재가 고맙게도 기출을 다 분석을 하면서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연도들이나 이런 어떤 사건들을 잘 표시해 드리고 있고, 저는 또 그것들이 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자리매김을 하게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의 유용성을 가져가시면, 책의 유용성과 강의의 유용성이 여러분 것이 되면 이제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자, 크게 2절이고요. 이제 기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기출 경향을 한번 좀 볼게요. 2장의 기출 포인트, 역사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매회 출제되고 있다. 매회. 예. 다른 영역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라.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루는 행정과 관련된 역사가 실천론 역사에서도 좀 언급되고, 또 어떤 과목에서 또 언급이 될까요? 네, 맞아요. 법에서도 좀 언급이 되고요. 또 어떤 거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언급이 돼요. 예, 그래서 바로 행정론에서 특히 2000년대 뭐 주요한 어떤 것들을 딱 암기를 하면 다른 과목 가서 좀 가벼워져요. 예, 그런 것들의 유용성을 좀 가져가셔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고 시기별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 특정 사건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등 제법 다양하게 출제된다. 미국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낮지만 1980년대 작은 정부가 아름답다. 이거 바로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노선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민영화에 대한 것도 힘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어떤 큰 변화를 알고 있느냐,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80년대의 이런 변화들은 정책론에서
공부를 탄탄하게 하셨으면 여기 와서 좀 쉬워지는 거죠. 이게 8과목들이 다 유기적 연계성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8과목의 유기적 연계성이 좀 머리에 지도같이 좀 그려지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경영을 좀 볼게요. 최근 5년간의 기출경영을 보면 21회 때는 이 역사 부분에 3문제, 제가 항상 작정하면 이 챕터에 어떤 시험진들은 3문제까지도 내는구나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문제가 3번 나왔고요. 1문제 해갖고 평균 출제 문항수는 2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 역사 파트가 기출이 좀 높은 과목이 있고 덜한 과목이 있는데 행정론 역사는 2문제 정도면 기출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0년, 여기서는 이제 기출회독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봤더니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6문제, 16문제. 예. 미국 행정의 역사 1문제. 예, 여기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동시에 조금 그런 비중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의 역사는 16문제라는 거, 예, 시간이 쫓길수록, 우선순위. 두고 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이제 2장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거 많아 이거보다 역사는 저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앞서서 why 왜 변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왜 변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하면서 스토리 안에서 기억에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2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2장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정의 역사 1절은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기출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들 조금 짚어보고요. 제가 비중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 좀 더 비중을 두겠습니다. 예. 자,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재 32쪽 맨 위에 보면 미국은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복지학에서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서 가장 먼저 발달한 국가예요.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의미에서 미국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뭐 학부 때 배운 교재에 따라서는 뭐 여러 나라들이 나와 있는데 미국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얘기고요. 미국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크게 출현기, 발전기, 확립기, 도정과 모색기 이렇게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은 문제가 조금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 어떤 흐름을 제대로 아는가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몇 년도 뭐 이것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좀 깨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체의 전제로 깔고 출현기 19세기 중반에서 1920년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말 그대로 행정의 출현기에 갔고요. 남북전쟁 이후 잘 아시겠지만 산업화 하면 우리가 늘 배우는 게 뭐예요? 산업화하면 도시화 따라오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빈곤, 실업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거기 셋째 줄에 보니까 복합적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 했고요. 이때 그 밑에 문장이에요. 사회 문제, 소셜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소셜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 문제라는 거고요. 사회적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소셜을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혹은 가족적 보호, 옛날에 그 보호 차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더 안으로 완곡하게 해석을 하면 소셜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밑에 문장, 더 이상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해결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문제로 나오면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냐면 1차적 보호체계의 와해, 해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럴 때 딱
알아들으셔야 돼요. 1차적 보호체계가 가족, 친족, 이웃 이런 전통적 보호체계가 산업화 이후 점점 무너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우리가 읽은 문장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됐는데 그때 다른 표현은 낯설면 안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1차적 보호체계가 와해되고 해체된다는 얘기로구나.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여기는 19세기 중반부터니까요.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나타나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보관의 대표가 네이버후드 길드 1886년 먼저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헐하우스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정부에서 운영되는 수용시설 이런 게 있는데 다분히 어떤 목적이 있었다? 통제적 목적이 있었다. 통제적이라는 것의 그 속뜻은 뭐죠? 빈곤에 대해서 누구 책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개인 책임을 했다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절제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산업화, 소셜 프로블럼의 문제들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오래지 않아 어때요? 사회적 문제로 인정을 하면서 개인보다는 구조의 문제를 인식하는 차원으로 이제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요. 미국 사회복지 행정이나 미국 사회복지 역사에서는 공동모금회가 조금 특별하게 작동을 해요. 이거는 지역복지에서도 좀 더 자세히 보니까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기관 협의회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의 역할을 이제 점차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14년 최초로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복지 교과 과목에 들어갔다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맨 아래에 1929년 밀포드 웨이가 있는데요. 이 밀포드 웨이는요, 실천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천론에서는 모든 실천에 공통 기반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게 된 게 밀포드 웨이인데, 여기서는 밀포드 웨이가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인 실천 방법으로 무엇을 인정해 준 거냐면 행정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케이스워크 중심의 발전을 했던 미국에서 어때요? 행정도 필요해 라는 걸 인정했다. 기본적 실천 방법으로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지역사회 조직, 조사 등과 더불어 행정도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출현기는 그 정도 잡겠습니다. 그래서 잡으시고요. 이번에 이제 발전기로 넘어가면 1930에서 1960년대입니다. 이때는 드디어 왜 발전이란 말을 쓰느냐? 더 이상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1920년대 말부터 어떤 문제가 생겨요? Great Panic이라고 하는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대공황이 발생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모순, 계속 더 많이 생산을 하는데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이제는 어때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그래서 바로 더 이상 빈곤을 개인 탓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대공황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이 리얼하게 나타난 게 바로 공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드디어 이 발전기가 왜 이때부터냐면 1935년에 바로 소셜 시큐리티 액트, 사회보장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빈곤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공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된다라는 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따라서 맨 끝에 문장 볼게요. 1935년 사회보장법, 소셜 시큐리티 액트가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에서 공공부조 관련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 지도, 감독,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조직 구성에 대해 관심이 커졌고 행정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었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 그리고 한편 민간기관에서 빈민에 대한 구조 프로그램들은 축소되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정부 차원의 공적 영역이 확장되면서 민간의 자선조직협회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적 책임이 인정되고 공적 책임이 인정됐다라는 건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쓰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 비용
내용을 어떻게 잘 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를 발전기라고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50년대에는 공동모금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장돼서 미국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발전했다. 이런 것 정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하고요. 1960년대에는 사회복지 행정이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놓치고 갈 수 없는 거죠. 바로 인권운동, 반전운동, 복지권운동이 진행하는 지역사회 운동기관들이 생겨났고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민간기관의 각종 지원이 이루어졌다. 예, 이 부분의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게 펼쳐주는 과목이 뭘까요? 바로 지역사회복지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8과목마다 조금씩 챕터 2나 3에 역사가 나오는데요. 과목 간에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이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고요. 자, 근데요, 요때 이제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기회의 평등에 대한 논의, 헤드스타트 등등 해갖고요. 정말 그 슬럼적 이런 데에다가 정말 많은 비용,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이제 여러 가지 빈곤과의 전쟁에 따른 노력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비용을 들인 거에 비해서 거기 맨 끝에 문장 볼까요? 그러나 사회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못했고 정부 및 기관 활동에 대한 불신과 비판,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지라는 그런 비판, 불신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급자가 의존성이 심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미국적인 어떤 사고죠. 공적 정책에 돈을 많이 쓰고 나면 또 한편에서는 그거 하면 사람들이 그거 믿고 일 안 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수급자의 의존성, 흔히 말하는 도덕적 해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사회복지 행정이 이제 불신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런 문제들이 발전기 후반에 있었는데 황립기에서는 이제 그러면 그거 아니다. 사회복지 행정 제대로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70년대, 80년대 요때 이제 우리가 80년대 초죠. 예, 요때까지를 황립기라고 하는데 이거가 바로 뭐냐면 1960년대에 그 많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뭐 헤드스타트니 등등등의 양적 팽창, 공적 비용을 들였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없고 효율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걸 비판하면서 드디어 이때를 왜 행정의 황립기라고 하냐면 바로 행정적인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이때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과 민간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효율, 책임성의 문제 제기에 따라 1970년대에는 60년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효과성, 효율성 너무 약하다 하니까 드디어 70년대에는 관리, 운영에 대한 행정적 발달이 본격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 행정의 황립기를 이 70년대 이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0년대에는 관리 운영에 대한 행정적 발달이 본격화되었고 사회복지 행정가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이때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통합과 효율화 방식의 등장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천론에 가면은 사례 관리를 배우는데요. 사례 관리가 여러 가지 등장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욕구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4쪽으로 가시면 거기에 이제 그 둘째 줄에 맨 끝에 1976년에는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전문 학술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인 소셜웍이 발간되었다. 이거를 제가 읽는 이유가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76년도에 이제 행정에 대한 전문 학술지가 나왔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역사에 대한 팩트로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80년대, 70년대에 그렇게 행정에 이제 황립 뭐 이런 걸 했는데 80년대 바로 이제 그
예, 80년대 잠깐 이제 황리끼의 어떤 연장선상인가 보다 했는데 드디어 80년대에 이제 레이건 행정부 잘 아시겠죠? 예, 이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게 되는 신보수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 신보수주의가 아까 봤던 이 1935년도에 그 소셜 시큐리티 액트 여기 보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소셜 시큐리티 액트가 이제 시작이 되고 공적 영역의 확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 어떤 자원의 투입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계속가지 못하고 바로 80년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서 신보수주의, 정치적 신보수주의, 경제적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바로 작은 정부,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가 아름답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연방정부의 역할의 축소,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영역을 점차 민영화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보수주의 등장이 사회복지의 어떤 공적 영역에 대한 축소를 가져왔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 바로 전전 시험인 21회 시험에서 거기 한 걸음 더해 나오는 신공공관리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물 한 번만 먹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봐야 되는 게 신보수주의 하면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신보수주의 레이건 행정부 1980년대에 활발하게 일어난 이 레이건 행정부의 레이건 행정부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신보수주의 또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레이거노믹스. 예. 이들이 표방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신공공관리론이에요. 이 단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신공공관리론. 자, 신공공관리론은 자, 중요해요. 1970년대 시작되어 80년대까지 활발하게 일어난 이제 레이건 정부,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나타난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경향에 따라 개발된 이론이다. 물론 이들은 이미 70년대부터 조금씩 시작이 됐어요. 근데 70년대 초까지는 그래도 조금 잠잠했는데 70년대 중반에 오일 쇼크 오죠. 그러면서 이거 복지국가 위기다 하면서 이제 여론을 형성하고 80년대 들어서는 아주 확실하게 그들의 모습, 그들의 논리를 아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바로 연방정부 공적 영역의 축소입니다. 예, 그렇게 돼서 바로 이제 80년대에 이제 활발하게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경향을 이제 띠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개발한 이론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이다 해갖고 이 신공공관리론은 민영화를 강조하고요. 공적인 영역에 공공 영역, 또 퍼블릭한 영역에 그쵸? 정부의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기업의 경영 이론, 기업을 경영하는 논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경영하는 논리가 뭐냐? 이게 바로 경쟁의 원리, 고객주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시민을 시민으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본 거죠? 정부도 마치 기업같이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시민을 고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간 거죠. 그래서 고객주의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기업 경영 기법을 공공에 도입하고자 하는 이것을 바로 신관리주의, 바로 신공공관리론. 그래서 공공 서비스 생산에 무슨 원리? 시장 원리를 도입하자는 게 더 강해진 것이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제가 어느 쪽에 치우친다라는 게 아니라 복지라는 측면에서 봐서 복지의 공급의 주체에서 공적 영역을 축소하면서 시장 원리를 도입을 하게 되면 자, 어떤 사람만 복지 서비스를 살 수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머니에 돈이 있지 않은 사람은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밀리게 되고요. 만약에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밀린 사람, 장애인, 노인, 또 아동 이런 사람에 대해서 더 과중한 책임이 부담되는 건
가족인 거죠. 그걸 패밀리 burden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서도 또 누구겠어요? 아픈 노인을 돌보고 이래야 되는 거에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건 여성이고 어머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장주의가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 공공관리론은 바로 국가를 경영하는 공적 영역에 기업 경영론, 시장 원리를 도입을 해갖고 성과, 고객, 경쟁이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민을 시민이라 부르지 않고 고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정부 기능의 축소. 예. 공무원은 이제 어떤 자예요? 조정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정자 역할만 하겠다. 이런 거고요. 시장 도입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화. 그 행정 안에서도 행정은 이 신보수주의가 등장했다 그래서 축소된 게 아니라 행정의 기법의 초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효율, 성과 중심, 그 다음에 이제 고객장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서비스의 선택권 강화, 그 다음에 공급의 경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신공공관리론. 예, 지금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공적 영역에 기업 경영론을 들여와서 신공공관리론은 정부는 시민을 시민으로 봐야지 상품의 판매 대상인 고객으로 보면 안 되는데 고객으로 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개념들을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얘기하죠. 신공공관리론은 뭐예요? 효율, 능률에 치중한 나머지 민주성을 강화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강화될수록 부처들 간의 소통이나 협력은 줄어들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심각한 한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공공관리론과 대비적인 입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말이 비슷하지만 정확히 보셔야 돼요. 신공공서비스론이에요. 자, 신공공관리론의 대비적인 입장이 뭐라고요? 서비스론이요. 그러면 여기서 딱 감을 잡아야죠. 대비적인 거니까 여기에서는 누구를 누구로 두자라는 거예요. 시민을 시민으로 두자. 정부 차원에서 시민은 시민이지 상품을 시장 경쟁 원리에 내놓아지는 소비자 아니다, 고객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론은 신공공 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을 어떻게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다. 공공행정은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적 행정이지 않느냐. 공적 행정이라는 것은 공적 가치, 즉 공평성, 책임성, 시민의 권리 등을 보존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냐. 특히 시민 참여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어떤 효율성 측면보다 우선해야 되는 가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이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신공공관리론이 누구를 누구로?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시장 논리, 경쟁 논리를 도입을 했다면 신공공 서비스론은 예, 이런 거 단어 정확히 봐주세요. 시민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게 정부고 그러니까 서비스죠. 예, 예, 여야 하며 공익 자체를 목적. 예, 그래서 아까 공적 가치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략적 사고, 민주적 행정, 공동체, 시민사회, 인도주의 이런 것들 살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단어는 정확히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거죠. 신공공관리론. 예,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바로 기업경영기법을 공적 영역에 들여왔다. 시민을 고객으로 본다. 시장 중심 메커니즘을 받아들였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대비적인 입장이 신공공 서비스론. 시민은 시민이어야 되고, 그쵸? 공적 책임 축소하는 전략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21회 때 이 신공공관리론의 논리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도전과 모색기입니다. 도전과 모색기. 자, 이런, 레이건 행정부의 어떤 이런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노선이 행정을
공적 영역을 축소했으니까 행정을 축소했을 거다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행정의 기법에서 보다 더 효율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행정은 여전히 중요성을 갖게 돼요. 그 이제 도전과 모색기. 근데 이제 앵글이 달라지는 거죠. 기업 경영적인 걸 가져오는 이런 어떤 효율을 강조하는 행정, 또 성과 중심의 행정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썼다면 성과 있게 일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효율의 논리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라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도전과 모색기에서 1990년대 이후를 보시면 1990년대의 사회복지 정책은 복지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신자유주의 노선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니까 이제 복지 의존 너무 하지 마. 너희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는 거야. 자조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너 스스로 너를 도와. 이런 논리가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의 책임, 근로를 통한 자립을 강조했다. 복지 서비스를 점차 어떻게 했다? 민영화, 지방화, 시장화, 영리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유지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공적 사회복지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민간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이때는 바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아까 제정이 되면서 공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민간의 전통적인 역할들이 좀 축소됐는데 이때 와서 다시 민간 니네도 열심히 같이 해야 돼. 우리 파트너 아니니? 이렇게 되면서 민간 영역이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민간의 복지 참여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일, 정부의 책임이 탄탄하게 함께 가면서 민간이 활성화되고 우리 그러면서 파트너가 되자는 건 건강한 거지만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민간에게 이양하기 위한 의도로 그것은 감추면서 민간을 강조하고 시장의 경쟁 원리가 쓰면 니네의 선택권이 강화돼 이런 논리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면서 이걸 숨기면서 그것들을 강화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민간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의 기관들은 한정된 재원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는 효율이 되게 큰 키워드가 되면서 행정이 축소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방법이 이제 확대되죠. 재정관리,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에도 마케팅이 들어오는 거죠. 생존 경쟁에. 예. 그래서 민간에서도 또 살아남기 위해서 재정관리 강화, 마케팅, 그 다음에 조직들 간의 연합 합병 등을 통해서 영리 기업의 경영 방식들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영화와 함께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이제 사회복지 조직들은 외부 환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외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조직 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고요.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아주 중요한 흐름이 바로 이제 전자정부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행정에서도 정보 시스템이 강화되고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와서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에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이제 리더십의 역할이라거나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 소진, 역량 강화, 인적 자원 관리가 또 강조되는 그런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사회복지 조직 안에서는 또 이런 그 움직임 속에서 또 사회복지사에게 이제 전문성을 무조건 요구할 것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소진도 관리되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얘기들을 이제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 출현기, 발전기, 확립기, 도전과 모색기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공공관리론,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 이 대비적인 개념들 정확히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을 이렇게 하나의 표로 교재 35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 줄만 긋을까요? 출현기에는 바로 COS 인보관, 그 다음에 미국 특유의 역사의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나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조직 이런 거. 발전기에는 이제 사회복지 공공행정의 발달, 1935년에 사회보장법 제정, 그 다음에 빈곤과의 전쟁에서
엄청 많은 어떤 공적 책임에 대한 그 비용을 지고 이제 그 공적인 영역이 확장이 됐는데 이것이 60년대 후반에 가면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황립기에 와서는 행정의 역할이 증대됐다. 이 역할이 증대됐다라는 건 좀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통합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그러나 바로 70년대부터 서서히 일어나지만 70년대 중반에 오일 쇼크로 복지국가 위기론이 마구 올라오면서 드디어 80년대 와서는 바로 신보수주의로 들어가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영화의 확대를 가져왔다. 도정과 모색기에선 사회복지의 민영화가 뚜렷한 현상, 재정관리와 마케팅의 강조, 외부 환경의 중요성 부각, 인적자원관리, 리더십에 대한 관심 증대, 전자정보, 사회복지 행정, 정보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되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미국은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건 예컨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90년대 이후 미국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수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O이죠.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이 강조되었다. O이죠. 거대 공공관료 조직들의 역할들이 더욱더 중시되었다. X이잖아요.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생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과 민의 역할 경계가 없어졌다. 어때요? 공과 민의 역할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없어지고 있나요? 강화되고 있나요? 모호해지고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공이 해야 될 일을 뚜렷하게 책임 이런 거보다는 어때요?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파트너십, 민영화의 강화, 정부는 서비스를 조정하는 자야, 이런 역할들, 위탁을 주고 조정하는 자야, 이런 서비스를 구매해서 또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자야라는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그래서 도정과 모색기 90년대 이후의 변화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강조하겠습니다. 미국은 정말 좀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챕터에서 좀 더 기출이 높은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론하고도 일정 부분 겹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사회복지론의 그 2000년대 이후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변화들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 그랬고 이것은 행정론에서도 겹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1회, 그 다음에 7회, 17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출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출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을 조금 보시면 우선 맨 위에 한국의 이제 역사들을 조금 보겠다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맨 끝에 문장 2000년대 이후에는 지방 분권화 도입의 영향 및 급격한 인터넷 발달로 공적 전달 체계의 변화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공적 전달 체계, 특히 정보 전달 체계에 중요한 재정비들을 해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문제에서요. 아까 미국은 좀 흐름이라면 우리나라의 역사 문제는 그 사건들 몇 년도 무슨 해갖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합형 이제 문제,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박스 안에 사건들을 말하고 이 사건을 시대순으로 나열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시대순으로 아니면 이 중에서 1990년대 것만 묶어라. 2000년대 것만 묶어라. 아니면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사건을 제시하고 시대가 다른 하나는 4개는 2000년대, 하나는 90년대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서 흐름을 물어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문제들을 보면 역사적 중요 사건의 팩트들을 좀 하나하나 깨알같이 아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우에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혼합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에 내용은 박스 안에 미국의 1970년대의 어떤 모습을 담아내고 그 다음에 밑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놓고 미국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고 그거와 동시대의 사건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연도 다 외워야 돼요 라고 하는데 적어도 교재에서 나온 것 그리고 설명하면서 조금 강조하는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데 있어서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암기법을 갖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필요도 해요. 그런데 왜냐면 이제 인출을 하려면 단서가 있어야 되니까 암기법이 필요한데 아주 기발한 암기법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만들고 안 외우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반복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사회복지 전문활동이 시작해갖고 1900년대에서 1945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외원기관의 활동이죠. 이건 지역사회복지에서도 겹칩니다. 예, 이때를 사회복지행정의 출발로 보죠. 아주 토착적이고 자생적이진 못했지만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와 본격화가 바로 80년대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행정의 확립에서 2000년대 이후에 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 아주 중요한 특히 전자정보 체계의 행정적 변화들이 중요하게 또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행정의 확립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사회복지 전문활동의 시작을 보는데요. 이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주로 몇 년도 우리 교재의 사건, 연도와 사건 위주로 나왔잖아요. 이걸 제가 모든 연도와 사건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하게 몇 가지들 좀 짚어드릴게요. 1906년에 인보관 성격의 반열방이 원산에서 설립됐다. 그 정도 알고 계세요. 근데 원산은 이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옆에 보충자를 보면 원산, 태화여자관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인보관은 여기 반열방이 원산에서 인보관 성격이라고 해서 1906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북이고요. 역사적 사료로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보관은 그 원산의 반열방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1921년 태화여자관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예.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보관 성격하면 1921년 태화여자관으로 기억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1906년 인보관 성격의 반열방 원산이 나오고요. 1921년 보면 태화여자관 이거는 지금의 태화종합사회복지관이죠. 예, 이걸 우리는 뭘로 본다? 최초의 인보관으로 본다. 그거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생략하고 36쪽 하단에 보시면 1927년에 자선조직협회가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쵸? 근데 자선조직협회의 프렌들리 비지터 우회 방문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면위원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하셔야 되는 건 자선조직회는 민간 조직이고 우회방문원도 민간의 볼런티어였죠. 근데 방면위원은 우회방문원이 한일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민간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듯이 반민간, 반공공. 그래서 우리가 반민, 반관의 성격을 가졌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것까지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44년에 조선구호령 있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37쪽으로 가셔서 외원기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에도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몇 년도 무슨 사건 위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 연도와 사건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긴 문장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형태를 가졌어요. 거기서 이제 해방 이후 미 군정기에는 긴급구호 차원의 공공복지였어요. 예, 그리고 1946년 후생국보 3A호, 후생국보 3C호가 있는데 이것들이 주로
긴급구호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이거 다분히 이제 긴급구호니까 이거는 어때요? 일방적이고 임시적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이때 바로 그 보건위생부와 노동부를 합해서 사회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사회부. 그러고 이게 이제 쭉 업무를 보다가 1949년 보건부가 독립하였다가 1955년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정부 차원의 복지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대거 외원기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 외원기관들이 한 일은 수용시설 위주의 긴급구호 시설보호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외원의 활동과 관련돼서 외원의 활동은 주로 이용시설이 중심이었으며 하면 틀린 거죠. 예. 외원기관 활동의 주 시설은 수용시설, 생활시설이었지 이용시설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외원기관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절대적인 자원 부족이 시급한 문제였으며 수용시설의 운영과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의 교육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외원기관이 들어오면서 소셜워크라는 사회사업이라는 학문을 소개하게 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7년 이것도 시험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좋아하는 단골 손님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순으로 나열하시오 할 때 초기 역사로 자주 등장하는 게 1921년 태화여자관이고요. 또 아주 단골 손님이 교육 차원에서 최초의 사회복지 관련 교육, 그게 바로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 그때 당시에는요, 연도 외우세요.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인데 앞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였어요. 예,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강남대학교인 중앙신학교가 1953년, 1958년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사회복지 교육과정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아셔야 되고요. 아까도 외원기관을 얘기했지만 외원기관은 18회 때 단독 문제로도 나왔었으니까 우리가 외원기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행정론에서는 이 정도 설명하는데 외원기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역사회복지론이에요. 예, 그래서 과목 간의 연관성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967년 37쪽 하단에 보시면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외원기관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요 바로 전 시험인 22회 때에도 이 외원기관과 연결된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 조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주 최근에도, 그러니까 외원기관에 대한 단독 문제는 18회 때 나왔고 22회 때는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을 때 틀린 지문으로 외원기관에 대한 잘못된 설명,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외원기관의 어떤 역사의 한 부분은 우리가 좀 정확히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강조를 하고 갑니다. 예, 잠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1967년에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창립되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때는 한국사회사업가,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맨 끝에 아주 중요하죠. 1970년대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됐어요. 몇 년이요? 1970년에 무슨 법이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공공복지행정을 통해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게요, 21회 때 지금 읽은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이 시행되면서 그 문장이 21회 때 기출문장으로 그대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할 텐데 사회복지사업법은요,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어떤 법들은 이제 제정하고 이후에 개정 내용까지는 시험 문제에서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회복지사업법은요, 여기 옆에 따로 좀 박스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1970년대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이후에 1992년도 개정, 97년도 개정, 물론 그 사이에도 개정이 있는데 특히 92년, 97년, 2003년의 개정 내용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의 개정인데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행정론, 법제론 이런 데에 문제로 잘 인용이 되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대별로 근데 따로 하나 만들어 드린 건 사회복지사업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법제론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하나의 법 단독법으로는 기출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사회 공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연관 시대를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서는 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 이거는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거죠. 예. 이번에는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와 본격화로 넘어가겠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80년대에는 되게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는 조금 중요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80년대 이후 여러 사회 문제가 증가했고요. 80년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민주화 운동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사회복지 관련 법등,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관련 법들이 더불어 이제 소외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이제 이 관련 법들, 그러니까 노인 복지법, 뭐 이런 심신장, 그때 당시는 지금은 장애인 복지법이지만 심신장애인 복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법들이 신설되거나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1980년대 바로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법제론을 조금 기억을 해보세요.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81년도에 전면 개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981년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에요. 지금은 장애인 복지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 시기에 바로 그 대상에 대한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사회 서비스법들이 대단히 중요한 움직임, 바로 중요한 제정들을 갖게 되는 거죠.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법제론 배우면 노인복지법 배우면 그 내용 후반에 가면은 관련 시설 쫙 나오죠. 아동복지법도 그렇고 장애인복지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상별 서비스법이 자리매김 제정되면서 관련 시설 및 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던 거죠.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82년도에는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앞서서 우리가 1967년도에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이제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사회복지사협회라고 하잖아요. 예, 이 사회복지사협회가 1982년에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제정을 합니다. 예, 여차저차한 이유로 공포는 88년도에 했지만 제정을 한 게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정이 1982년 반드시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우리 역사에서 짚고 가야 되는 게 1987년 바로 최초로 공적사회복지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공적력,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1987년도에 근데 이때는 명칭이 지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지만 이때 87년도 외우시고 공적사회복지사가 처음으로 등장했잖아요. 이때의 명칭은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별정직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승진이 안 되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중요한 변화를 갖겠죠.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어떻게 언제 바뀌었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언제 바뀌었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밑에 보니 1992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굵직굵직한 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요원에서 전담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지사무 전담기구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랬어요. 복지사무 전담기구 도입 줄 좀 그세요. 이거는 지역복지론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행정론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라고 하고 관련돼서 줄만 그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절 좀 보세요. 보건과 복지는 둘 다 참 중요해요. 그쵸? 근데 보건은 어때요? 공적 최일선 전달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요. 바로 보건과 관련돼서는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 체계가 여러분들도 지역사회에 살면 알겠지만 보건소가 있고요. 더 작은 단위의 필요에 따라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에 대한 행정은 그걸 전달하는 혈관이 최일선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담하는. 근데 복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걸 전담하는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복지사무 전담기구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언제 1992년도에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도 사무소 같은 공적 사회복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정부는 먼저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시범사업을 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관련 법에 이제 그 제정 과정을 거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역사에서는 복지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거 기억. 그래서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복지사무 전담기구를 위한 시범사업을 언제 어떤 명칭으로 했는지를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1995년도에 바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했죠. 예, 제가 이거를 지역복지에서 중요하니 줄구세요. 95년도에는 보건복지, 95년도, 예, 이때는 어떤 보건복지 사무소로 시범사업을 했고요. 사회복지 전담기구로. 예, 그 다음에 잠깐 여러분들이 그 교재 39쪽으로 가시면 교재 39쪽으로 가시면 2004년 상부의 세 번째 점 보면 보건복지사무소가 종료되고 새롭게 또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때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에요. 2004년에는 사회복지사무소.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오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고 그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나올 때 실제 기출된 바 있는데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나오거든요. 물론 연도는 제시하지 않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그러면 이 명칭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건복지사무소가 95년도에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했고요. 사회복지사무소는 2004년이니까 이것들을 정확히 알고 순서를 나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바로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요 내용이 거기에 교재에 사회복지 시설평가제도의 도입. 여기 이제 97년도께 너무나 중요해서 여기 써드렸어요. 사회복지 시설평가제도의 도입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설치의 신고제.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을 하려면 예전에는 허가였는데 이제 신고제로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건 휴먼 서비스 시장의 민간 참여를 개방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사회복지법인은 언제나 지금까지도 허가제예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뭐 지역아동센터라거나 이런 어떤 사회복지 시설을 이제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로 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휴먼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민영화하고도 되게 관련이 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 시설 설치의 신고제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신고제 도입. 그러나 주의하셔야 되는 건 사회복지법인은 언제나 허가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관한 규정.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23회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1급 시험, 이 1급 시험이 예전에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어떤 요건들을 다 과정을 밟으면 됐는데 바로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 1급은 반드시 시험을 봐서 자격을 주도록 하는, 국가 자격을 주도록 한 거죠. 예. 이게 왜 옛날엔 그냥 주고 지금은 그렇게 주나 하고 원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시험 공부가 힘들긴 하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격 제도가 이렇게 국가 시험 제도가 되고 했던 거는 우리가 윤리강령에서 중요시하는 사회적 승인을 얻는 거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승인과 관련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전문직으로서 제대로 준비하고 나가자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4년 졸업하고 진짜 4년 동안 공부한 걸 제대로 정리하고 현장에 나갈까요? 스스로? 그러기는 힘들어요. 개인들이 그러긴 좀 힘들죠. 아무튼. 자, 그래서 1급 시험에 관한 규정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우리 전문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대한 승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고시로. 근데 여기에 그 정도 나왔는데 그 외에도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장치를 강화한 게 또 이 바로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내용도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태여 이렇게 써드린 이유는 뭐죠? 시험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중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 묶어라. 해당하는 내용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998년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된 거, 99년에는 행정학회가 창립되고 전문 학술지를 발간한 거, 그 정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걸음 더 이걸 조금 봐야 돼요. 예, 시험 문제에 디테일하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바로 제가 1987년에 최초의 공적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연도랑 외우셔야 되는데, 별정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변화가 필요하죠. 전문 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어떻게 전환했느냐. 그래서 요 내용들이 시험에 이제 문제가 아주 디테일하고 짜잔한 게 나올 때 이펙트가 나와요. 어찌 보면 짜잔하지만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흐름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19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 91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직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복지사무소 기구에 대한 도입, 법적 근거 마련, 1999년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예. 바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신규 채용 지침에 따라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그래서 2000년 신규 채용자들은 일반직,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밑에 거 추가 설명은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 디테일하게 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1987년도에는 최초의 공적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었다 하면 틀린 거죠. 그때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잖아요. 이런 시기별 명칭의 정확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 중에서 다시 앞으로 가서 이번엔 네 번째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화와 본격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시험이 이제 21회 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21회 때는 뭐 이 중요한 전달 체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22회에는 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역사 중에 이제 그 조금 이따 하겠지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2000년대 이후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대단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요. 행정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 제가 행정에서 좀 더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다른 나라 역사가 영국 것도 비중이 있고 미국도 나오고 해서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근데도 이제 다른 나라 때문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서 행정론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키워드리는 게 어쨌든 8과목 다 준비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2000년대 관련 설명을 여기서 좀 더 비중 있게 할게요. 예,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설명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일단은 21회, 22회 다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요. 예, 그러고 잠깐 중요도 보시면 2000년대 이후는 옆에 중요도 보니까 별이 셋이에요. 이거는 지역복지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 중에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운영, 읍면동 복지허브와 이런 것들 공공전달체계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고 잘 정리해라 그랬고요. 2000년대의 잠깐 시기적 특성을 보면 그것까지 보고 갈게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달체계의 개편,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등 지역 중심의 복지가 강화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지역복지에서도 2000년대 이후 대단히 중요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우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의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교재 39쪽부터 41쪽까지 나오는데요. 요것들을 조금 이제 볼게요. 첫 번째, 2000년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구조 정책인 국기법, 국민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됐고요. 예, 이게 이제 행정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맞이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시혜로서의 복지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권리로서의 복지가 좀 더 제대로 강화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 같이 중요한 변화를 갖게 되고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전환 배치되었다. 아까 앞에서 요거 내용 확인되었죠. 예.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되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국가고시로 보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들어간 거고요. 그 개정 내용이 들어간 다음부터가 시행되는 게 아니죠. 법이라는 게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1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언제 했다? 2003년 봤다라는 거예요. 제1회. 그래서 이것도 시험이 좋아해요. 꼭 기억을 하세요. 제1회 2003년이라는 거. 규정 마련은 97년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사회복지 전담기구와 관련돼서 1900 앞에서 95년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했고요. 여기서는 그게 종료된 후에 2004년에 그게 종료된 이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근데 이것도 2년 후에 종료가 되고요. 결국은 사회복지만 전담하는 공적인 최일선 전담기구가 마련되지는 못해서 이제 수건사업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거 보시고요. 2005년부터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지방 이양을 위한 분권교부세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되는데요. 이거는 지역사회복지론의 후반부의 챕터에 가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이것만 아세요. 바로 분권교부세가 한시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다가 2015년에 보통교부세로 바뀌었다. 용어 정확히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바로 이제 2003년 이거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 내용이 또 아주 중요해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그 개정을 바탕으로 2005년에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민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설치되었다. 아주 중요하죠. 2000년대에 이제 들어서 더 지역복지가 중요한 단위가 되면서 이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2003년에 이루어지면서 바로 어떤 2005년에는 지역사회 복지의 민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가 마련됐다고요?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마련이 됐어요. 근데 이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어떻게 또 이제 나중에 바뀌죠? 2015년이 되면 복지협의체가 뭘로 바뀌죠? 보장협의체로 바뀌잖아요. 예, 그거까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조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예. 그것들 이제 명칭 2015년 가면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뀐다. 꼭 기억합니다. 요 바로 전 22회 때도 기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6년에서 7년도에는 바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가 단계별로 실시되면서 그때 당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또 바뀌어서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데 2006년, 7년에는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2007년에 전자바우처 사업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바로 중간 하단에 보면 2010년에 바로 뭐를 하냐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 변동관리, 온라인 보고, 보조금 및 각종 복지급여 지급에 대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래요. 이때 이가 이제 그 전자 정부 할 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행복이음이 출범이 돼서 바로 이제 전자정보 시스템들을 마련을 하게 되죠. 2010년에 이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정보 시스템이 계속 개편이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일단 그 전자정보 시스템의 첫 번째로 아주 굵직한 게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요것도 좀 줄거주시면 좋겠어요. 시군구 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에 바로 통합 사례 관리 업무를 보는 것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왜 중요하면 이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날로 복합적이고 사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바로 시군구 단위의 뭐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했어요. 언제요? 2012년에요. 이게 희망복지지원단이 어떤 업무를 본다고요? 바로 통합 사례 관리 업무를 본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희망복지지원단은 시도에 설치한다고요? X, 시군구에 설치한다고요. 이것도 시험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이 되면요. 바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개통돼요. 2013년 그 문장 39쪽 맨 끝에 있는 거, 맨 끝에 2013년에 뭐가 됐대요? 맨 끝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개통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자정보 시스템이 아까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 마련됐는데 어떻게 발전됐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걸 잠깐 여러분들 보시면 교재에 40쪽에 나옵니다. 요 내용은 뭐 너무 중요해서 지금 그냥 전체를 잡아보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39쪽에 하단에 지금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줄 그셨죠. 그 다음에 제가 39쪽 맨 끝에 2013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통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40쪽에 보시면 맨 끝에 2022년 기존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뭘 어떻게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는 동시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우리 교재가 또 요렇게 잘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요걸 보고 정리할게요. 자, 이제 전달체계 개편이 중요한데 제가 행정론 초반에 행정은 추상적인 정책이나 법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게 행정이다. 그리고 이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딜리버리 시스템, 전달 체계다. 마치 혈관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런 전달 체계에 있어서 정보 전달 체계도 중요해요. 근데 이 정보 전달 체계가 바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들을 이제 꾸준히 해낸 거죠. 그래서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2013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2012년에 일부 개통했다가 2013년에 완전 개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2013년에 하고 또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2022년에 바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이제 재검토를 하고 이제 또 한번 재편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좀 연결해서 2010년 사회보장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그 다음에 20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완전 개통,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뭔데 그러냐 이럴 수 있는데요. 자, 이전에는 5개 부처의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 지원 대상 수혜 이력이 각각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가 행정부처가 이 부서 저 부서 흩어져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있고 누락이 있고 가짜 수급자가 잘 발견되지도 않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 수혜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의 복지 업무 처리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첫 번째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에요. 됐나요? 예. 그러고 이것이 이제 더 제대로 된 게 2013년, 2012년에 부분 개통했다가 2013년에 완전 개통한 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인데 5개 부처를 넘어서 전 부처의 복지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전 부처에 걸쳐서 사회복지 사업 대상을 누락이나 중박 없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행정의 업무 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개통됐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39쪽 하단에 있는 거죠. 읽어볼게요. 2013년 전 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해서 개인별, 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중복, 부정 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복지사업 업무 처리들을 위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개통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업별로, 부처별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나 누락이 너무 많고 이 사람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거나 가짜 수급자여도 이게 흩어져서 사업을 하니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흩어지니까 대상자가 알아서 뛰어다녀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럴 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리고 국민의 차원에서는 그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별이 아니라 개인별, 가구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개인별, 가구별 복지 서비스 이력 관리, 중복, 부정수급 방지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복이 돼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 안으로 복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했더니 이제 내가 동의하고 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스크린 해달라 그럴 때 내 주민번호를 주는 걸 동의하고 이제 하면
이제는 이 사람 주민번호만 넣으면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는지 어떤 게 가능한지가 DBAS가 다 처리가 되도록, 그래서 바로 개인별,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잘 모르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된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013년 그게 완전 개통이 되고 이제 상당 기간이 흘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년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2022년에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개편이 추진되었어요. 그래서 이 개편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졌냐? 크게 세 가지예요. 행복이음, 희망이음, 복지로. 행복이음은 행복이음 사회보장 시스템은 기존의 행복이음과 법정부 시스템을 통합한 공무원용 전자 시스템이고요. 여기 지금 정보 시스템이니까요. 희망이음은 바로 기존의 시설정보 시스템,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타 개별 시스템을 통합한 서비스 제공기관용이고 기관용이고요. 공무원용, 기관용. 그 다음에 복지로는 국민용.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개편을 했다라는 거죠. 이 내용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각 연도에 해당하는 명칭의 변경, 또 개편의 내용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시험 문제 좀 내고 싶어 하죠. 뜨끈뜨끈한 내용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로 좀 돌아와서 내용이 조금 여기서 조금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시면 40쪽에 예, 다는 아니지만 두 번째 2016년 이것도 또 시험의 단골 손님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아까 제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아까 제가 2006년 7년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가 되면서 기존의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 번 바뀐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2016년도에 읍면동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현재는 행정복지센터, 행복센터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동사무소를. 그래서 복지허브화 사업. 예, 바로 그러니까 읍면동이라는 건 제 손 한번 볼까요? 행정이라는 게 중앙정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국민이 느끼기에는 최일선, 나하고 접근성이 좋은 최일선 전달 체계가 활성화될수록 국민의 복지는 더 올라가죠. 그래서 바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라는 것은 더 생활 밀착형 복지 행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시험에 자주 인용되는 이유인 거죠. 지역 복지에서도 중요하죠. 지역 단위가 중요한데 더 최일선이니까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으로 읍면동, 바로 기관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팀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한 거.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이제 고령사회, 이제 우리 초고령사회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발표돼서 통합돌봄 이제 사업을 실시하였다라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역복지 제대로 되려면 커뮤니티 케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2019년에는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어요. 사회서비스원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어떤 기구인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였다. 2019년에.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21회 때 이것과 관련된 문장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는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원,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를 공공에서 직접 고용하여, 이전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 등이 돼서 공공이 직접 고용을 해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원이 생겼다는 거는 사회 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강화했다라는 뜻이라고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21회 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사회 서비스 개념이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바로 사회 서비스 원의 출범과 그 성격을 안다면 이 문장이 옳은 문장이라는 걸 아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아까 우리가 요거를 봤을 때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한번 개편을 했다. 이 내용이 들어가죠. 거기까지 이제 해서 쭉 역사를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사가 기출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41쪽, 그 다음에 42쪽에 걸쳐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두 표 다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거니까요. 우리말에 뭐 요긴하게 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요긴하게 쓰세요. 자, 그래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이 전달체계라는 건 제가 행정의 혈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내용을 제가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1987년에서 1999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2000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995년에서 99년 보건복지사무소, 2004년에서 2006년 시범사업 이거 종료하고 또 그 다음에 한 게 95년에서 99년까지 한 거는 보건복지사무소, 2004년에서 2006년까지 2년간 한 거는 사회복지사무소. 순서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했는데 독자적 전담기구 이루지 못하고 그냥 결국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형태로 갔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희망복지지원단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통합사례관리 너무 중요하다 그랬고요. 시군구단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016년 복지, 읍면동 복지 허브와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됐고 이거는 바로 생활 밀착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대로 해서 바로 선제적 대응, 복지 사각지대 발견되고 나서 사후가 아니라 선제적 대응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17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팀 설치 이런 것들. 그래서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굵직한 변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순서대로 나열하시오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게 전문요원에서 전담공무원, 그 다음에 시범사업은 뭐에서 뭐로 바뀌었나, 이거는 요거까지 좀 연결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요것들 단골 손님들만 정리를 다시 해드린 거예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한 거라 이건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차근차근 중요한 걸 보려고 봤기 때문에 다시 보진 않은데 이미 설명은 들었으니까 요 정도는 알고 가세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021년 태화여자간 이쪽은 좀 생략하고 볼게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예,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고 82년 사회복지윤리강령, 87년 전문요원제도, 92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규정 마련, 97년 시설평가제도,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005년 시군구 사회복지 협의체 너무나 중요하고요. 예, 이것들 이제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본다라는 얘기했고요.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예,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예, 이거 여전히 중요하고요. 2014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완전 개통, 예, 2010년 거하고 연결해서 보라 그랬고, 이 내용이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와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고, 특히 2018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지역복지하고도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뭐 2017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것들 일일이 설명은 앞서서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굵직한 것만 다시 한번 사건 위주로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내용 많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재가 요 두 표로 정리해드린 건 시험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들을 골라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정리를 한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쓰시기를 바라고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건 결국은 과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내 존재가 어디서 또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가나, 우리의 전문직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는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의미를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